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정익중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뭐 준비하는데 막 강연이 아니라 뭐 공연처럼 준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여하튼 제가 준비한 것들을 잘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중 강연이 굉장히 교수로서는 뭐 좋기도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영역입니다. 교수는 이제 학생들 앞에서 이제 주로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은 어떤 수준이라는 걸 대충 알 수 있는데 대중 강연은 여기에 어떤 분들이 오실지 그리고 강호의 고수 이런 분들이 오실 수도 있어서 어떤 분들에게 어떻게 강의를 해야 될지가 항상 두렵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여하튼 약간 기대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주최 측에서 이제 준비하신 게 두산 인문극장에서 이제 준비하신 게 인권이라는 주제, 권리라는 주제입니다. 인권과 권리라는 주제가 쉽지 않은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그 내용 속에 여러분들의 반성과 성찰이 요구되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주최 측에서 이런 권리와 관련된 내용들을 기획해 주신 것도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 여러분들은 월요병은 없으신가 보네요. 월요병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월요일 저녁에 또 날씨도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은데 날씨도 안 좋은데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들도 정말 대단하십니다.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박수 소리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앉아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 중에 하나가 박수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박수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이렇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저는 뭐 조금 있다는 앉아서 얘기할 텐데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 되게 좋았던 얘기가 뭐냐면 공부는 머릿속에 지식을 쑤셔넣는 행위가 아니라 세상에 대한 해상도를 높이는 행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새를 보면서 그냥 단순하게 새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물가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나무를 보고도 그냥 나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게 나무가 아니라 화살나무고 뭐 배롱나무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냥 소음처럼 들렸던 것들이 외국어가 들리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하게 저희가 지금까지 그냥 단순하게 나무, 단순하게 새, 단순하게 소음이었던 것들이 조금 더 해상도가 높아지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게 공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 강연이 여러분들의 아동 권리에 대한 해상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요. 제가 얘기했던 것들 중에서 뭔가 사실과 다르다거나 의견이 다르다는 것들이 있으시면은 좋은 의견을 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뭐 소개를 해주셨지만 지금은 아동권리보장원이라는 곳에 원장으로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의 공공기관이고요. 나중에 뒤쪽 부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아동과 관련된 아동의 임신 출산에서부터 자립에 이르는 모든 내용들을 이게 가정 내에 아동들이 있는 것만은 아니고요. 가정뿐만 아니라 가정 밖에도 가정 밖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시설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곳에서는 시설에서 건강한 아이들이 성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시설에서 건강한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아동 권리 측면에서 개선해야 될 영역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아동기의 가장 큰 위기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가정에서 살지 못하게 하는 위기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거 같으세요? 이렇게 또 답변이 없으신데 아까 전에 뭐 질문은 굉장히 많으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답변을 잘하시는 분들께는 저희 주최 측에서 준비한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들이 드릴 테니까 나중에 잘 좀 또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살지 못하는 위기 중에 대표적인 게 빈곤과 학대입니다. 빈곤하면 가정 내에서 살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뭐 여기 부부로 계시고 부모로 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부모가 싸우는 이유가 크게 뭐 두 가지인데 돈 아니면 아이 때문에 싸우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하면 가정 내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그런 스트레스를 통해서 가정이 해체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한부모 가정까지만 돼도 상관이 없는데 한부모 가정도 보통 그 빈곤율은 일반 가정의 빈곤율의 한 3배 정도가 됩니다. 한부모 가정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한부모 가정에서 막 힘들게 이제 생활하다가 그것마저도 안 되면 가는 곳이 조선 가정입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사시는 그런 아이들도 이제 발생하고 있고,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이 들고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기도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는 시설, 양육 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호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가정 외에서 보호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고, 저는 이런 것과 관련된 연구를 이제 아이들이 빈곤에 한 경우에 어떤 빈곤의 영향이 있는지, 빈곤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지 저희가 좋아질 수 있는지, 아이들의 발달이 빈곤한 과정에서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장했을 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지, 이런 것과 관련된 연구를 하거나, 지금 말씀드렸던 가정의 보호라고 해서 시설에서 성장하는 아이들, 그룹홈에서 성장하는 아이들, 가정위탁으로 성장하는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요런 아이들이 이제 주로 많이 생활하는, 그리고 그 가정 내에서 이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지역아동센터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거의 4,300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전국에 퍼져 있습니다. 4,300개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이제 성장하고 있는데, 그런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연구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역 내에, 시군구 내에 드림스타트라는 곳들이 있습니다. 드림스타트와 관련된 연구도 진행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빈곤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오늘 하게 될 내용이 이제 학대인데, 학대를 당하면 오늘 뭐 말씀도 드리겠지만 가정 내에서 분리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학대를 당한다고 해서 그냥 바로 분리되는 건 아니고요. 학대 당한 아이들 중에 한 10%에서 15% 정도가 가정 밖으로 분리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 대한 연구를 한다든지, 그리고 학대를 당하면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뭐 당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당하지 않고 가출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 대한 연구들. 그러니까 지금 뭐 가정 내에서 생활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빈곤과 학대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고요. 오늘 강연 내용에도 그런 제 연구의 일부들이 좀 설명이 되고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가장 취약한 아이들에 대한 연구를 이제 주로 많이 하는데, 그런 연구뿐만 아니라 일반 아이들과 관련된 연구들도 많이 합니다. 저는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가 여러분들의 일생을 어떻게 사느냐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일상과 관련된 연구를 또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예, 열심히 출근하고 뭐 좋습니다. 뭐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아동 청소년과 관련해서는 이 전 세계에 권장 기준이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는 공부 시간, 그리고 수면 시간, 미디어 시간, 운동 시간, 이런 것들을 보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한다,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의미로 어렵냐면, 여러분들도 하면 어려울 것 같아요. 10분 단위로 여러분들의 하는 일들을 적어야지 돼요. 10분 단위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누구와 함께 하는지, 어떤 일을 동시에 하는지. 저도 해봤는데 아주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거를 도와주신 분들이 계셔서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그런 일상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공부 시간, 수면 시간, 미디어 시간, 운동 시간 이렇게 있는데 그 네 가지의 적정 시간을 우리나라 아이들 중에서 적정 시간을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이 몇 퍼센트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20%? 굉장히 긍정적이시네요. 다 보셨어요? 예, 예, 1%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 아이들이 뭐 조금 이따도 설명을 하겠지만 아이들이 왜 불행한가, 왜 행복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가? 아이들이 잠을 못 자기 때문에, 공부는 엄청나게 하라고 하기 때문에, 운동은 못 하고요. 미디어 시간 엄청나게 경험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1%는 그러니까 적정 시간을 경험하는 아이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 네 가지 다 적정하게 하지 않는 거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이런 게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뭐 50%? 되게 비관적이시네요. 그거보다는 적습니다. 40%? 그거보다도 적습니다. 15% 이상이에요. 예, 2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나라 아이들 중에 대다수가 지금 하나 이상 적정하게 생활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것만으로도 아동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동 권리 보장원이라는 곳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전 세계에서요.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아동 권리라는 이름이 들어간 공공기관은 아동 권리 보장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아주 대단한 거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아동 권리가 잘 충족되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특히 OECD 국가에서 아동 행복도가 가장 낮은 국가 중에 속하기 때문에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보시면 참 뭐 어렵겠구나, 아이들이 힘들게 생활하겠구나, 아이들이 불행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시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저는 아동의 일상에 대한 연구를 또 진행을 했고, 또 하나는 꿈과 관련된 연구를 또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제가 이제 월드비전하고 꿈과 관련된 연구를 했는데, 혹시 꿈이 많으면 좋은가요? 아니면 꿈이 자주 바뀌는 게 좋은가요? 꿈이 큰 게 좋은가요? 뭐가 좋은가요? 그러니까 척도를 만들기가, 척도라고 얘기하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거나 크면 클수록 좋다거나 뭐 바뀌면 바뀔수록 좋다거나 이렇게 방향을 얘기할 수 있을 때 척도라는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런 척도의 의미를 꿈에서 갖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월드비전이 저를 찾아와 오셔가지고 저한테 꿈 척도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처음부터 못 만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 대신 꿈이 있는 게,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꿈이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꿈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계시면 자녀분들에게 꼭, 아니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아동 청소년이 있으면 꿈을 물어봐 주세요. 꿈이 있는 빈곤한 아이들이 꿈이 없는 비빈곤한 아이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꿈이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뭔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취약한 아이서부터 그냥 일반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이런 연구들을 계속했고, 그런 거를 더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제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에 있는데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잠시 휴직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저희 학생들 중에 몇 분이 와 계시는데 여하튼 뭐 이분들이 창피하지 않게 열심히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앉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그 아동학대의 현황과 오해.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한 많은 오해 속에서 아동학대를 바라보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현황과 오해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오늘의 주제인 아동학대와 훈육. 학대와 훈육은 경계가 없습니다. 저는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진행을 할게요. 학대는 학대고요, 훈육은 훈육입니다. 그 두 개를 연결시키는 순간 학대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러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러면 아이 키우는 게 나는 쉬웠다 혹시 계시나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나는 아이 키우는 게 제일 쉬웠어요, 뭐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아이 키우는 게 제일 쉬웠어요. 근데 아이 키우면서 불행한 순간만 있었습니까?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을 키우는 게 행복했지만 되게 어려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출생 문제가 이제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아이를 길러보신 분들은 힘들다는 얘기는 조금 적게 하시고 행복했다는 얘기를 저 주변에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복한 순간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근데 보통 얘기하시는 거 보면 어려운 순간만 얘기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 주변에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괜히 불안하게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래도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이니까 아동권리보장원이 어떤 곳인지를 좀 설명하는 그런 시간으로 하고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학대 이제 현황과 오해인데요. 이 아동학대 사례가 저는 어떤 얘기를 주로 하냐면 아동 정책은 아동의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얘기예요. 이게 원래는 어디서 온 얘기냐면 민주주의는 시민의 피를 먹고 자란다라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제가 패러디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꼭 그랬습니다. 이 2000년에 아동복지법 내에 아동학대와 관련된 조항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굉장히 다양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 사건이 우리 사회에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만들어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울주군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뭐 거짓말 한다는 이유로 그 10차례 이상 때려가지고 갈비뼈가 16대가 부러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끔찍한 사건인데 이 사건이 이제 벌어지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는 벌어지면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가냐면 뒤쪽에도 말씀을 드릴 텐데 그냥 뭐 엄청나게 국민들이 공분을 하세요. 신문 기사도 많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잦아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또 다른 사건으로 덮이거든요. 또 다른 힘든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게 우리나라 최초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진상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보고서라는 걸 한번 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진상 조사, 그러니까 영국의 클린비 보고서를 벤치마킹해서 이제 진행한 보고서가 보고서인데 이 아이의 이름이 이고 이 아이와 관련된 다양한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 진상조사 보고서는요
어떤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도 아니고 다시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들을 고민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고서에 제가 남인순 의원님이 위원장을 하시고 제가 이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이서연 보고서를 만들었고, 그래서 관련 종사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뭐 국회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경찰에 계신 분들, 그리고 보건복지부, 경찰청 모든 분들 이제 인터뷰를 해서 보고서를 만들었고, 그 보고서의 중요한 성과로 이렇게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동 학대와 아동 학대 범죄를 크게 이제 구분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있었던 것들이 입양 아동이 또 사망한 사건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오해를 하시는 게 뭐냐면 계부 계모가 뭐 학대를 많이 하는 것처럼, 그리고 입양 부모가 학대를 많이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오해십니다. 그 오해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여튼간 이 사건은 입양아라는 이유로 신문지상에 많이 보도가 됐고, 이것과 관련된 보고서도, 진상조사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고, 이걸 통해서 입양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사건이 터지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통해서 아동 정책이 개선돼 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여러분들도 깜짝 놀랄 그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사건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아이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조차도 그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이의 사건으로 굉장히 많은 또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엄청나게 개정안과 이런 것들이 올라왔었는데 전혀 바뀌지 않다가 아이가 죽으면서 여러 가지 법을 남겼고, 그때 이제 대표적인 게 직각분리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아동학대와 관련된 사건들이 이제 발생을 하면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즉각 분리할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졌던 그런 법안 개정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건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황 통계를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 그 계속해서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신고 건수하고 아동학대 건수가 이제 증가하는데 2022년만 약간 감소했어요. 요게 2021년에 이렇게 높았던 이유가 이 사건 때문에 저희는 높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 아동학대와 관련된 국민들의 인식과 관심이 커졌기 때문에 이렇게 신고 접수가 이제 늘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2022년에 감소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동 수가 또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 수 대비하면 그렇게 적게 감소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이렇게 4만 6천 건 정도의 신고가 있었고요. 그 중에서 4만 4천 건이 아동학대 의심 사례로 판정이 났고, 그리고 그 중에서 아동학대로 실제 판정된 건 62%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정 내에서 벌어진 게 80%인데 거의 대부분의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부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제가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가정이라는 지옥에서 악마 같은 부모를 만나서 경험하는 폭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건가? 근데 뭐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도 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사가 이런 분들이 주로 나오기 때문에 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오해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동학대 없이 양육을 했다, 그런 분들 계시겠죠. 그런데 굉장히 드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동학대와 아동학대 범죄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부모가 학대하겠어 이런 오해를 제일 많이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대 행위자가 대부분이 부모입니다. 부모가 아동 학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많이 하는 게 대리 양육자예요. 대리 양육자가 누구냐면 초중고 교사,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그리고 아동 복지 시설에서 종사하는 종사자 이런 분들이 학대 행위자로 있는 경우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많은 학대 행위자는 친인척입니다. 친인척이라면 뭐 조부모, 고모, 이모 이런 분들 또 아동 학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학대이기 때문에 발견이 어려운 거예요. 가정 내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발견이 어렵고 그리고 부모가 온 세상이거든요. 우주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를 통해서 뭔가 상처를 입은 거는 굉장히 오래 남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생 동안의 마음의 상처가 되고 이게 가정에서 학습된 폭력이 학교로, 직장으로, 군대로, 사회로 이렇게 전파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의 오해는 이 정도가 아동학대야? 때린 것도 아닌데 아동학대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때리는 학대 그게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신체학대입니다. 신체학대의 비율을 보면 17.6%밖에 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은 신체학대만 연결된 경우들도 있어요. 중보학대의 경우에는 신체학대와 연결될 수도 있지만 제일 많은 것은 정서학대입니다. 나중에 유형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정서학대는 여러분들이 윽박지르거나 협박하거나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이런 것들조차도 학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회성이었다 이러면은 얘기가 다르지만 매일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학대라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신체학대보다 정서학대나 중보학대가 훨씬 더 많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오해는 빈곤계층에서 아동학대가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많은 분들께서. 근데 이것도 오해입니다. 물론 발견은 많이 돼요. 왜 발견이 많이 되냐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랑 많이 만나세요. 그리고 자기의 사생활을 많이 공개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빈곤한 분들은. 왜? 자기의 빈곤을 밝혀야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항이라는 표현을 여기다 썼는데 그분들의 사생활이 어항처럼 공개되는 노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발견될 뿐이지 빈곤계층에서 학대가 많이 일어난다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이 사건이나 이 사건 같은 경우도 빈곤계층이었으면 더 빨리 발견하고 죽기 전에 발견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산층이었거든요. 중산층이어서 발견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죽어서야 다쳐서야 발견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보면요, 성별로는 남자 여자가 거의 비슷비슷하고 연령대 한번 보시죠. 연령대는 10세에서 12세, 13세에서 15세에 제일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13세에서 15세 언제 때인가요? 예, 사춘기이면서 뭐 중학생 때이잖아요. 뭐 우리 그 우스갯소리로 북한이 쳐들어 내려오지 못하는 이유가 중2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요때 제일 많은 충돌이 있는 건데 저는 이 통계도 믿지는 않습니다. 어떤 거냐면 16, 17세에 그 12.5%라고 나왔지만 요때는요. 발견된 거는 12.5%지만 더 많은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더 많은 아이들이 학대라고 생각한 아이들이 있을 텐데 그 아이들은 탈출했을 거예요. 우리한테 발견된 게 아니라 가출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 많은 아이들은 그랬을 가능성이 있고요. 0, 3세
이 아이들은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가 못 발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는 발견된 아이들을 중심으로 한 통계이기 때문에 실제 상황하고는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가해자는 어떤 사람이냐? 성별로는 남자가 조금 더 많아요. 근데 뒤에서 보여드릴 텐데 사망 사건에서는 여성이 더 많습니다. 되게 이상하죠. 왜 그러냐면 사망 사건은 어렸을 때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 어렸을 때 주 양육자가 주로 대부분 여성인 경우가 많아서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대 행위자 연령을 보면 아이들을 가질 연령대에서 제일 많습니다. 뭐 지금 얘기했던 30대, 40대가 제일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사망 사건과 관련된 건데 아이가 학대로 죽기까지 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 달에 3명에서 5명의 아이들이 죽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죽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몇 명의 아이가 학대로 죽는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몇 명의 아이가 우리나라에 태어나는지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태어나는지 모르는 거는요. 뭐 뒤쪽에도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나라는 출생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출생 신고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아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미등록 영유아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던 온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확하게 몇 명의 아이가 태어나고 있는지를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 10월 19일에 출생 통보제가 되면서 부모가 신고하지 않더라도 병원에서 바로 출생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에서 아이가 출생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저희가 보호출산제도 같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요.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국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일 경우에만 해당이 돼요. 그럼 우리나라 국민만 아이를 낳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아닐 거예요. 어떤 분들이 낳으실 수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분들도 아이를 낳고 있습니다. 미등록되는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사람들의 아이가 40배가 넘어요. 이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아이들은 미등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게 보편적 출생등록인데 보편적 출생등록 하자는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한테 국적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인구 정책 차원에서 아니면 질병 통제 차원에서 정확한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출생과 관련되는 건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출생과 관련해서 또 우리가 되게 우스운 통계가 있는 게 뭐냐면 유아 사망률이라는 게 있어요. 유아 사망률 통계는 우리나라가 OECD에서 제일 좋은 편에 속합니다. 저는 그 통계도 잘 안 믿어요. 죽으면 출생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요 통계는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이 제시하는 그 아동학대 주요 통계입니다. 근데 아동학대 사망 통계가 나오는 게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통계청에서 나오는 사망 통계가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나오는 사망 통계, 대검찰청에서 나오는 범죄 통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나오는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서 아동학대 사망이 나와요. 그 3개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니까 제가 얘기하겠죠. 네, 다릅니다. 이거를 맞춰가는
과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로 어떻게 사망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우리나라 정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요 사례가 우리 아동권리보장원이 파악한,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파악한 통계인데 2022년 통계로 50명이 죽었습니다. 제일 많이 죽는 아이들을 한번 보시면 0세에서 3세예요. 0세에서 3세라는 거는 어린이집 유치원도 다니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에게서 사망이 제일 많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발견되기 참 어렵겠다, 이렇게 아실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직접 죽이는 경우들도 있지만 방임에 의해서 이게 죽이는 경우들도, 그러니까 어린 아이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밥을 챙겨주지 않는다거나 그러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죽는 아이들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 죽음과 관련된 가장 극심한 고통이 진짜 기아에 의한 사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아이들이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넘쳐나는 사회에서. 이 아동이 권리를 충족하고 있느냐, 그러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큰 오해가 이겁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이제 나온 거죠. 아이들이 맞을 만한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닌가, 맞으면서 크는 것이 아닌가, 사랑의 매 아닌가. 그러니까 저희가 훈육을 한다는 이유로 체벌을 많이 사용했던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체벌이 남아 있다라는 거는 저는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맞으면서 사람 된다, 맞으면서 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세요.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릴 때 저희가 계속 그런 것과 관련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반수 정도는 아직도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랑의 매는 없다라는 게, 매 도대체 어떤 사랑이 있는 거? 저는 때릴 수 있으니까 때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가정에서 자기 배우자나 자기 직원들을 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잡혀가요. 근데 왜 아이들은 가정에서 맞아야 되나요? 맞으면서 도대체 배워야 될 게 뭘까요? 그리고 체벌을 하는 때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아이가 잘못했다라고 할 때보다는 부모가 기분 나쁜 날인 경우가 더 많아요. 기분 나쁜 날. 그리고 본인은 한두 대 경고말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한두 대 경고가 아니라 이게 계속 상승작용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대를, 심각한 학대만 이제 보도되다 보니까 뭐 사랑의 매 정도는 뭐 학대 아닌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가 이제 아동학대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국제 기준으로 하면요 60.3%가 아동학대를 하고 있었어요. 모든 부모의 60.3%. 그러니까 아동학대 범죄는 아니지만 아동학대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60.3%였어요. 이게 뭐 2015년 14년 자료이긴 하지만 여하튼 저는 이게 크게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걸 완화해서 했던 게 25.3%예요.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아동학대를 집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안 하실 수 있지만 여전히 3명 중에 한 가정에서는 아동학대가 벌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변을 좀 둘러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주변을 의심해라가 아니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조심해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가 꼭 신고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이 신고하겠지, 이건 아동학대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해주셔야지 됩니다. 아이들이 신고하기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셔야 돼요. 배우자가 신고하기도 해요. 아이가 직접 신고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숫자가 되게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목격자가
계셔야지 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말 맞는 아이가 있으면, 그러니까 매 맞는 여성이 있거나 매 맞는 남편이 있으면 아마 신고하셨을 거예요. 근데 매 맞는 아이가 있을 때, 떼쓰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저 훈육하지 않고 뭐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훈육이 뭘 의미할까요? 아마 뭐 윽박지르거나 아니면 때리거나 이런 걸 의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도 매 맞는 아이가 있으면 뭐 적극적으로 항의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또 부모하고 안면이 있는 경우, 친할 경우 이런 경우에는 더 얘기하기가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많고, 이 때릴 때만 본 게 아니라 이 엄마가 또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개입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아동 학대인지 몰라서 아동 신고를 못 한다. 이것도 제가 했던 연구 중에 하나인데, 아동 학대인지 몰라서, 모르더라도 의심되면 신고하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게 아니에요. 학대인지 아닌지는. 그거는 전문가가 알아서 합니다. 이상하면 신고하시면 돼요. 아동 학대인 것 같다.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했는데 아니면 너무 다행인 거죠. 근데 신고했는데 아동 학대가 맞아요. 그러면 아이를 구하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해지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가해자가 보복할까봐 또 못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요, 아이를 때리는 분들이 그렇게 무서운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때리는 사람이에요. 자기보다 강한 사람을 때리지는 못해요. 그래서 신고하셔도 되고, 보복하는 경우에 엄청난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신고자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2년 이하, 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보호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가해자가 보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건 제일 안타까운 건데, 신고해도 소용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신고를 해본 사람들 중에서는. 예전에는 그랬을 수 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히 신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국민에게는 신고 의무가 있어요. 근데 특별하게 몇 분들은 신고 의무자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자기의 업무를 하면서 아동을 만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가장 많은 게 선생님들이세요. 선생님들,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뭐 사회복지 시설의 종사자 선생님들, 이렇게 26개 직군에 신고 의무자를 해놨고요. 이분들이 아닌 분들도 신고 의무가 있어요. 근데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여됩니다. 지금 이렇게 정당한 사유 없이 알게 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전에는 500만 원이나 1000만 원이에요. 이것도 사건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과태료도 얘기하면 좀 복잡한데,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많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왜 그러냐면 나는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제안하는 거는 재학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반드시 부과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학대라는 건 아동학대라는 걸 알았고, 다음번에도 아동학대가 발생했는데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면 저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 않을까. 몰랐다고 얘기하는 핑계가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게 이제 체크리스트 같은 건데, 여러분들도 혹시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에 가보신 분 계세요? 저도 한번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을 간 적이 있는데 되게 꼬치꼬치 해묻더라고요.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게 당연한 조치인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설명과 아이의 상처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약간 미심쩍은 그런 상흔이나 폭행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 대표적인 게 그 멍이요. 여러 가지 유형으로 여러 가지 색깔로 들어있는 경우가 아동학대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한 번 때리고 마는 경우들은 드물거든요. 때렸던 멍이 굉장히 새파랬다가 약간 엷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멍이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멍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지금 보호자의 설명이 불명확한 경우들도 있고, 이렇게 체벌을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고, 여기까지가 이제 아마 그 신체 학대에 해당하는 내용일 것 같고요. 여기 뭐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당한다거나 뭐 감금 억제 이런 거를 당한다거나 이런 거는 이제 정서 학대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 요 적절하지 못한 뭐 영양 섭취를 보인다거나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우리 최근에 발견된, 뭐 최근은 아니지만 2, 3년 전에 발견된 아이들도 보면은 뭐 신발을 신고 있지 않았다거나 굉장히 지저분한 옷을 입고 있다거나 계절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주변 분들이 신고를 하셔서 아이들이 발견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결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방치하는 경우, 이거는 요즘에 그 뭐 호더라 그래가지고 저장 강박증에 있으신 분들, 그런 환경에서 아이를 기르는 경우들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성학대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 그리고 그 결석하거나 결석하는데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들도 방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방 접종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경우들까지도, 이런 것 중에서 하나라도 있으면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는 뭐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112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아동학대라고 판정하지 말고 이상해 보인다 그러면 신고를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 여러분들이 오인 신고했다고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너무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이들이 피해 사실을 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물론 말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일부 직접 아이가 신고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영유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신고해요? 제가 보기엔 불가능합니다.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세상의 전부예요. 뭐 우주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신고하기 쉽지 않아요. 신고를 했다라는 건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고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와 관련된, 우리가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국가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학대라는 게 아까 전에 보셨지만 가정 내에서 부모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가정은 프라이버시한 공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견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아이는 우연하게 죽습니다. 제가 아동학대 사망과 관련된 예측 요인, 아이들 사망을 줄여보려고 예측 요인을 했는데 예측 요인이 없었어요. 그냥 1세 이하라는 것만 예측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이들이 우연하게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강릉에서 있었던 초등학교 2학년 사건도 있었는데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뭐 뚜렷하게 이유는 없어요. 우연하게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번 사건, 강릉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은 이렇게 우리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묻혔어요. 그런 사건이 아니었으면, 그러니까 선거라는 제도가 없었으면, 선거가 없었으면은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묻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따져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한 연구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해야 될 것 중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하려면 예산과 인력이 필요해요. 예산과 인력을 받으려면 누구랑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냥 복지부한테 얘기하면 되나요? 뭐 대통령님한테 얘기하면 되나요? 그게 아니고 기재부랑 얘기를 해야 돼요. 기재부는 근데
숫자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사회경제적 비용이 76조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 얘기는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지금도 소요되고 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아이가 성장해서 정신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질 수 없거나 뭐 자살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다 비용으로 이제 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76조나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아동학대를 보호를 위해서 사용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네? 아유 이것도 뭐 정답이 있긴 하지만 뭐 틀리면 어때요? 어떻게 100억? 100억보다 많습니다. GDP의 3%? 그러면 우리나라에 학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훨씬 적습니다. 우리가 조 단위로 쓰지는 않아요. 억 단위로 써요. 그러니까 억 단위, 100억 단위로 써요. 180억 그 이상입니다. 300억 그 이상이에요. 그거 이하예요. 한 400억에서 500억 정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00억에서 500억하고 지금 이 76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걸 쓰는 게 낫나요? 400억에서 500억을 좀 늘리는 게 낫나요? 저 같으면 늘려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에 기재부에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꼭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그래서 혹시 이제 의심이 되면 112로 신고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는 이제 훈육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했던 얘기의 반복일 수도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유교 문화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훈계 이런 게 훈육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용인됐던 그리고 저희가 뭐 노키즈존 얘기하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뭔가요? 훈계하지 않는다, 훈육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가 뭐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훈계라는 게 뭐냐면 때리는 게 아니에요. 때리는 게 훈계가 아니에요. 아이들을 혼내는 게 아니라 교육입니다. 교육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못된 것을 알려주고 또 바른 행동으로 고쳐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도리에 맞는 이치에 맞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걸 훈육이라고 얘기하는데 훈육을 체벌로 하는 분들이 지금까지 너무 많았고요. 아직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훈육이라는 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옳고 그름을 이제 판단하게 만드는 일인데 이거는 뭐 지금 여기서 나온 것처럼 보호자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나 피해 아동의 상태나 뭐 배경이나 맥락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여기서 했으면 체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체벌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요즘은 동물도 때리지 않아요. 왜 아이들을 때리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때리면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때리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학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아이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신체적으로 손상을 입히는 행위도 있지만 소극적인 의미의 방임까지도 학대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신체 학대는 뭐 신체적인 손상을 가져오는 거, 정서 학대는 욕설을 가하거나 모욕을 하거나 감금하거나 이런 거고 방임은 뭔가 의식주와 관련된 의무 교육과 관련된 의료적인 조치와 관련된 것들을 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제가 그냥 약간 학대와 방임을 좀 구분을 한다면 부모로서 해서는 안 되는 거를 하는 거는 학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부모로서 해줘야 될 거를 안 하는 경우는 방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해줘야 될 거를 정확하게 해주고 부모로서 하지 않아야 될 걸 정확하게 하지 않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왜 발생하는지 뭐 다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대물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양육받아 왔는지에 따라서 양육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성찰과 반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게 그겁니다. 그런 대물림의 고리를 끊으려면 반성하고 성찰해야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는 체벌하지 않지만 저희 뭐 우리 교도소 같은 데 가보면 그 대부분의 그 재소자들이 나는 아동 학대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그러니까 모든 아동 학대를 당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교도소에 있는 분들의 많은 수가 나는 어렸을 때 아동 학대를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후유증이 없을 것 같지만 굉장히 큰 후유증이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부모 교육이 많이 있는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부모 교육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많이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그러면 꼭 들어보세요. 들으세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내가 부모 되기는 쉽잖아요. 부모답기는 어렵기 때문에 부모답기 위해서는 뭔가 배워야지 되는데 부모 교육이 우리나라에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부모 교육을 가보면 부모 교육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부모 교육에 많아요. 그분들은 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부모 교육으로 오세요. 부모 교육 받아야 될 사람들은 부모 교육이 잘 안 나타나요. 그래서 부모 교육을 강제하는 방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강제 교육이 뭐가 힘이 있냐. 아까 전에 당신이 그러지 않았냐. 공부 머리에 쑤셔넣는 행위 아니라 그러지 않았냐.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부모 교육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아동학대 가해자였던 분들에게는 뭔가 약간 강제하는 방법들이 좀 많이 더 생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발생 원인들 중에서 뭐 아이들에게 그 원인을 돌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기질이 까다롭다거나 뭐 장애가 있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이거는 제가 보기엔 빅팀 블레이밍일 것 같고 그냥 피해자를 그 벌 주는 이런 행위일 것 같고 대부분은 약간 가해자의 병리적인 특성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각한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 그리고 뭐 가정적인 특성 뭐 불화라든지 뭐 상호작용 그러니까 대화 능력이 잘 안 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뭐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 그리고 뭐 한부모 가정이나 불안정한 직업이나 사회적 스트레스나 사회적 고립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그리고 저는 더 큰 문제가 그 사회 전반에 폭력을 용인하는 문화 이런 게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뭐 제가 강연에 온 것도 이런 문화를 어떤 식으로든 깰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은 없을 수 있지만 주변에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다라는 게 이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뭐냐면요. 그 우리나라의 법이 그 민법과 초중등교육법에 징계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민법 915조 징계권은 이제는 폐지가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징계권은 없어요. 부모의 징계권은 없고 그런데 초중등교육법에는 아직도 학생의 징계라는 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을 보면은 뭔가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징계가 어떤 방법으로 돼야 되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그 징계를 예전에는 체벌로 많이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동복지법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민법에 보호 교양의 권리 의무가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지 않으면서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있으면 알려주세요. 다른 분들한테 알려드리게. 그러니까 징계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에 이거 훈육하고도 맞지 않아요.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가하면서 하는 거는 훈육이 아니에요. 학대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면서 하는 행위는 훈육이라고 할 수 없고 학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권 조항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폐지가 됐고, 근데 아직도 초중등 교육법에는 남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 전에는 이상한 일이었어요. 체벌한다라는 게 너무나 당연한 행위였습니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근데 1979년에 스웨덴에서 가장 처음 체벌을 금지했어요. 범죄로. 근데 그 당시에 많은 국민들이 찬성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도 반대했어요. 70% 이상이 왜 체벌을 금지하냐? 나 그러면 훈육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면서 반대를 하셨어요. 우리나라 상황이랑 똑같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순간 어떠냐? 찬성하는 사람, 체벌 금지를 찬성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아동 체벌 금지를 위한 국제 이니셔티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65개국 중에 우리나라, 여기 나중에 한번 이 영어로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 이름도 나와요. 2021년에 징계권 조항이 폐지되면서 우리나라도 요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나라 이름을 몇 개 이제 넣어놨는데 제가 넣어놓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경제 수준이 안 좋은 나라가 더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경제 수준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 콩고, 케냐, 몽골, 우리나라보다 경제 수준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먼저 체벌을 금지했어요. 체벌 금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아동 사망률이 달라요. 체벌을 금지한 나라와 금지하지 않은 나라의 아동 사망률이 굉장히 다르다는 얘기는 체벌을 통해서 아이들이 많이 죽는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지금 아동권리보장원에서 2023년 조사한 내용입니다. 10명 중 4명이 징계권 폐지됐다라는 걸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홍보를 못한 건가요? 아동권리보장원의 부족인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빨리 많은 분들에게 징계권이 폐지가 됐다, 이제 체벌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널리 알리고 싶은데 여전히 50%의 사람은 체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징계권이 폐지되는 건지도 모르고 어떻게 훈육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가야 될 길이 멀어요. 혹시 여기서 관심 있는 분들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한번 확인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만 개정돼서는 실제로 변화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문화를 바뀌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노력이 있으려면 원래는 이런 징계권 폐지가 될 때 엄청난 논란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 사건 때문에 바로 통과가 돼버렸어요.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냥 징계권 조항이 폐지되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나라는 이 조항을 없애는 것 자체가, 체벌을 없애는 것 자체가 굉장히 논란이었고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했고 그런 과정에서 알게 만들었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했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오신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전사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께 조금 알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여줬던 모습은 이런 거예요. 그냥 양부모 가족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났을 때는 신문 기사에도 안 나요. 약간 좀 다양한 가족, 뭐 계부모라든지 입양부모에서 학대가 발생하면 그러면 언론 보도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국민들이 막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 엄청나게 확대 재생산이 돼요. 그러면 국회에서도 움직이고 학회에서도 움직이고 정부에서도 움직여요. 근데 다른 사안이 발생해요. 관심이 소멸되는 경우가 많고 끝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 그래서 400억에서 500억이라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거의 10년 동안 지금 그런 셈입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비슷해요. 예산이 그렇게 크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저도 공공기관에 있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우스운데 종합대책을 새롭게 만들 게 아니다. 종합대책이 아니라 이제는 실행이 훨씬 더 중요하다.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를 키우는 게 쉽다라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음식 가지고 장난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숙제를 미리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공공장소를 뛰어다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겠죠? 근데 체벌은 필요할까요? 체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맞아야 되는 이유도 없고 맞아야 되는 아이도 없다. 이 저희가 이제 사용했던 건데 하여튼 체벌을 하지 않는 훈육, 양육 방식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핵심인데 여러분들도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제일 많이 싸우게 되는 게 뭔가요? 특히 이제 뭐 중고등학생 때 이제 아니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제일 많이 싸우는 게 거의 대부분 스마트폰 가지고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렇고 뭐 어떻게 하나요? 하지 말라고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 통계를 보면 부모가 통제한 집단에서 미디어 사용 시간이 더 길었어요. 부모가 통제하지 않은 집단보다. 이 얘기는 뭔가요? 부모가 통제하지 말라는 얘기일까? 그런 얘기는 아닌데 통제해도 소용없다라고 숨어서 다 해요. 그럴 바에야 하게 하는 게 맞고 차라리 보시려면 그 안에 내용을 보세요. 아이들이 어떤 웹에 어떤 영상을 보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시간을 제어하기보다는. 그리고 아이들에게 통제를 가하려면 여러분들도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중독인 경우가 많아요. 저도 그래요. 제가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저희 애들한테. 저 중독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보고요. 잘 때까지 핸드폰 들고 있어요. 중독이에요. 근데 제 아이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얘기 못해요. 그럼 뭐 그래서 저희는 나쁜 곳에만 가지 않도록 그런 거를 주로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스스로 통제가 생기더라고요. 어느 순간이 되면. 그리고 그 규칙을 따로 같이 만들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밥 먹을 때는 하지 않자. 불 끄고는 하지 말자. 이런 규칙 같은 거를 몇 가지만 만들어서 그걸 규칙을 저도 그게 지키고 아이도 지키려고 이제 굉장히 노력하는데 저는 아이들에게 말로 훈육을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 몸으로 모범을 보여주시는 게 훨씬 더 훈육으로 더 적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여러분들도 쉽게 어른으로 성장한 게 아니잖아요. 빠르게 어른으로 성장. 그리고 저는 빠르게 성장하는 거 너무 싫어요. 일찍 철드는 아이들 무서워요. 아니 그러니까 무섭다는 게 어떤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가정에 보호되는 아이들은 일찍 철든 아이들이 많아요. 저는 그 일찍 철든 게 지금은 뭐 말 잘 듣는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지만 언젠가는 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찍 쳐드는 게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을 잘 듣는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안 볼 때 딴 걸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게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순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어릴 때 수준이 낮을 때 하는 게 더 그렇게 실험을 하도록 놀이를 하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의미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이런 걸 하기보다는 차라리 예방하는 게 낫고 예방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되게 그러니까 아동학대 예방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주로 쓰는 말은 긍정 양육입니다. 긍정 양육을 이제 쓰는데 저희가 아이들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 요것만 먼저 생각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아이가 당장 바로 아이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 한번 문제를 삼아 보세요. 안 변해요. 변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아이들도 시간이 필요해요. 성숙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긍정양육 129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129가 숫자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거 아마 보건복지부가 같이 만들어서 만든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 콜센터 이름이 129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건복지 민원전화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보건복지와 관련된 사항들이 있으면 129 전화를 하시면 아까 전에 아동학대 신고는 112지만 혹시 보건복지와 관련된 민원전화가 있으면 129에다가 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런 그 129 원칙을 이제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첫 번째는 그 자녀는 존중받아야 될 독립된 인격체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돌봄과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돌봄과 보호의 대상이지만 그렇지만 이 아이도 하나의 독립된 인격 주체다. 이런 것들을 이제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부모와 자신의 이해 그리고 뭐 서로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에 기반을 해야 된다. 제가 이제는 핵심이 되는 게 요 9가지 긍정양육 실천 방법인데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인데 이게 말은 쉬운데 참 실천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 알기예요. 저는 제가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이기도 하는데 저는 애가 많습니다. 애가 3명이에요. 그 3명의 아이가 너무 달라요. 아주 힘들어요. 어떤 의미로 힘드냐면은 어떤 아이는 조개를 안 먹고 어떤 아이는 토마토를 안 먹고 어떤 아이는 오이를 안 먹고 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식사를 준비할 때도 굉장히 어렵고 뭐 왜 밖에서 사 먹을 때도 굉장히 어렵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게 맞아요. 한 가족이라고 해서 성향과 그런 게 비슷할 리가 없어요. 만약에 비슷하다면 엄청난 통제에 의한 걸 거예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DNA를 공유한다고 해서 우리 모든 인간이 DNA 공유하는 게 99.9%입니다. 그러니까 DNA랑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굉장히 사람이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양함을 인정하는 것에서 먼저 시작을 해야 되고 아이들만의 속도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나를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 나의 어린 시절, 나의 훈육 방법, 배우자나 주변 분들한테 뭐 여쭤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좋은 부모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도 실수할 수 있다. 나도 학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가 권리와 관련된 게 너무 힘든 강의라고 말씀드렸던 게 딱 그겁니다. 어떤 거냐면 성찰과 반성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권리랑 관련된 과정이라면. 그리고 관점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들이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실수할 수 있는 거를
너무 잘못된 행동이라고만 생각하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처음 하는 건 실수잖아요. 처음 했을 때 정확하게 알려준다면 그 다음 실수를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뭔가 좀 다르게 성장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부모도 아이를 키우면서 성장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성장해 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에서 부모가 해야 될 역할들도 달라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유아 있을 때의 내 역할과 청소년이 되었을 때의 내 역할과 자녀가 청년이 됐을 때 제 역할은 굉장히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뭐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교육 같은 걸 같이 받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죄송합니다. 뭐 1시간 반 동안 하다 보니까 막 목이 메어서 그런데 저도 잘 못하는 건데 시선은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서 아이랑 놀아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말만으로 이렇게 놀아주는 경우들이 저도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집중하는 아이들이 눈치가 너무 빨라요. 내가 집중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런 집중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집중하고 민감하게 반응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고 경청하고 공감해주는 거 이것도 쉬운 거 아니에요.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멀티태스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이들 얘기를 잘 듣지 않아. 아이들 얘기보다는 다른 거에 더 집중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리고 공감해 준다고 얘기하면서 혼내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왜 그랬어?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왜 그랬니?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저도 알아요. 이게 말만 쉽죠.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제가 부족할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강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서 저를 또 다짐하는 것들도 있고 여러분들도 완벽하기보다는 계속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게 또 일관성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보면 화났을 때와 내가 화났을 때하고 내가 기분 좋을 때하고 아이를 대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 표정에서부터. 일관성을 갖는다는 게 이것도 말은 되기 쉬운데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일관성을 갖는 게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부모가 기분이 좋아도 틀린 거는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여야죠. 기분 좋을 때는 용서가 됐다가 기분 나쁠 때는 막 소리 지르고 막 윽박 지르고 이렇게 얘기가 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또 잘 지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게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약속과 규칙.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가 일방적으로 약속 규칙을 만들기보다는 그 과정에 아이도 함께 할 수 있게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풀어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막을 때도 필요하지만 풀어줄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부모가 사과하는 거 어려워해요. 근데 부모도 사과하셔야지 됩니다. 잘못했으면. 그래야 이제 아이가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수를 인정하실 수 있어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함께 키우기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게 혼자서 너무 많은 것을 감당하려고 하면 제가 보기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주변에 동료 아니면 뭐 그 똑같은 학부모들과 함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도움을 구하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혹시
필요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서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동권리보장원이라는 곳이 이렇게 예전에 이제 8개의 기관이 이제 합쳐져서 하나의 기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뭐 저는 뭐 우연인지 뭐 다 이 기관들하고 관련을 맺고 있었어요. 어떤 거는 뭐 이사로, 어떤 거는 자문위원 이렇게 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아동 정책과 관련된 허브 기관이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서 그러니까 물론 복지부랑 함께합니다. 뭐 우리만 할 수 있는 것들은 적어요. 그렇지만 복지부도 저희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고 저희의 전문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와 함께 하고 있고요.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는 아동 권리와 아동의 참여를 저희 사업에 그 제도화하고 있는 그런 공공기관입니다. 그런 기관들이 많이 없어요. 아이들의 의견을 들으라고 얘기하면 왜 들어야 돼요? 어떻게 들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부 정책할 때 아이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보다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왜요? 아이들 의견이 좀 아예 부족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 의견만 부족한 게 아니에요. 어른들 의견도 부족할 때 있어요. 여러분들 항상 좋은 의견만 내시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들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가정에서부터, 학교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그런 기회를 줄 때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회를 저희는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도대체 뭐 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냥 우리 사회에 우리 시대에 방정환 선생님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이게 그 뭐 제가 여기 와서 뭐 권리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저는 아동이 뭔가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아동권리보장원을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런 강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혹시 아동권리에 침해받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렇게 아동권리보장원을 떠올려 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칠 텐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가 작년 6월 정도에 수원에 어떻게 보면 영아가 냉장고에서 발견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죽어가지고 이런 사건이 있으면서 이제 발견이 된 게 출생 미등록 아이들의 숫자를 알게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숫자였는데 2015년부터 했을 때는 2,267명이었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9,600명이었어요. 이 아이들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가 이 아이들이 실종된 아이들인지 입양된 아이들인지 경찰과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아이들 중에 한 10%는 죽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아이들이 죽었어요. 우리나라의 영아 사망률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좋은 편에 속해요. 아까 전에 그 제일 좋은 게 뭐냐면 2.7명이에요. 1000명 중 2.7명이에요. 여기서는 2000명 중에 230 몇 명이 죽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1000명 중 100명이 넘었다는 얘기잖아요. 한 50배 가까이 더 많이 아이들이 죽은 거예요. 이 아이들 중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출생 미등록되면 죽을 가능성이 이렇게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출생 통보제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 출생통보제와 더불어서 보호출산제라는 거는 저희가 그 위기 임산부가 병원 밖에서 출생하지 않도록 돕는 그런 제도인데 의료기관에서 이 임신과 관련된 사실이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한 위기가 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뭐 자기 부모에게조차 자기 친한 친구에게조차 얘기 못하는 그런 사건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사건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담 체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올해 7월부터 지역에 상담 기관이 생기고요. 우리 아동권리보장원은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위기 임산부가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병원 밖에서 출산하지 않고 병원 내에서 건강하게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떻게 하면 아이를 건강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지 그거는 보호 출산을 해서 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원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최대한 노력하는 거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일수록 정보에도 취약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보에 취약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출산제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홀트, 뭐 대한, 동방 이런 걸로 대표되는 민간 입양 기관을 중심으로 입양이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2025년 7월부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입양이 진행됩니다. 이것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지금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어저께 뭐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해외 입양인들이 18만 명,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거로 합치면 20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냥 공식적으로는 17만 명 정도가 됩니다. 17만 명 정도의 해외 입양인 중에서 뿌리 찾기를 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자기의 친생부모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친생부모를 찾게 하는 게 뭐 당연한 일이고, 근데 이전까지는 그런 것들을 하려면 전국을 돌아다녀야 될 수도 있어요. 뭐 어디서, 그러니까 입양 기관만 가는 게 아니고 뭐 지자체를 갈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양육 시설을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런 기록들을 저희가 모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하려면 입양 기록관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입양 기록관이 만들어지는데 저희 지금 1년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요. 이거 뭐 우리 힘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주변에 좀 알려주시면은, 아까 기재부 친한 친구분들 아니면 뭐 친하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 꼭 한번 좀 전해를 주시면은 저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임신과 출산에서부터 자립, 지금 뿌리 찾기까지 이 전 과정을 함께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제가 준비한 거, 제가 뭐 다른 거 못해도 시간은 참 잘 지키거든요. 지금 딱 제가 계획했던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재미있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인데 아이는 무엇으로 자라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버지니아 사티어의 책인데 여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이는 부모라는 생의 가장 큰 손님이라는 관점에서 길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리다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어린 사람으로, 어린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그리고 인정하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권리와 관련된 얘기를 뭐 계속해서 이제 들으실 텐데 월요일마다 오늘 저희가 했던 얘기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백인 시민에서부터 여성, 흑인, 이제 아동에 이르기까지, 아동만 아직까지는 완전한 시민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식민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어린 시민들도 시민으로 권리를 온전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